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세월, 천상병. 세월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다. 세월은 대지가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세월이여. 얼마나 영원하며 얼마나 언제까지냐. 아침이 밤 되는 사이에 우리는 생활하고 한 달이 한 해 되는 사이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으니. 천상병 시인의 세월입니다. 이 시는 천상병 시인이 세상을 뜨기 직전인 1990년대 초반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군요. 이 시는 천상병 시인의 부인 목순옥 여사가 최근에 집안 살림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삶과 죽음을 달관한 시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글자 한자에 영혼이 묻어있고 세월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세월은 하늘이 주시는 것.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던 2009년이 이렇게 조용히 저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훈 작가의 화장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작가 중에는 그 이름이 보증수표가 되는 작가들이 있죠. 김훈 작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1973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시사저널과 국민일보, 한겨레 신문 등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소설가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대표작이 많습니다. 장편소설로 공무도화,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칼의 노래, 현의 노래, 개, 남한산성, 소설집으로 강산무진, 산문집 풍경과 상처, 자전거 여행, 내가 읽은 책과 세상 등 많습니다. 2001년에 칼의 노래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 2004년에는 오늘 소개할 단편 화장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죠. 2005년에는 언니의 폐경으로 황순원 문학상을 받았고 2007년 남한산성으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훈 작가의 화장입니다. 화장, 김훈. 운명하셨습니다. 당직 수련이가 시트를 끌어당겨 아내의 얼굴을 덮었다. 시트 위로 머리카락 몇 올이 삐져나와 늘어져 있었다. 2년에 걸친 투병의 고통과 가족들을 들볶던 짜증에 비하면 아내의 임종은 편안했다. 숨이 끊어지는 자취가 없이 스스로 잦아들듯 멈추었고 얼굴에는 고통의 표정이 없었다. 아내는 죽음을 향해 온순히 투항했다. 죽은 아내의 몸은 뼈와 가죽뿐이었다. 직원 2명이 병실로 들어와 아내의 침대 주변과 쓰레기통,
변기에 분무 소독액을 뿌렸다. 직원들은 아내의 시신을 벨트로 고정시켜서 침대를 밀고 나갔다. 아침 7시였다. 애한테 전화를 걸까? 아니야, 좀 더 자게 두지 뭐. 화장실이나 좀 갔다가. 오줌을 좀 놓으면 좋겠구만. 여자처럼 좌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눈 지가 6달이 넘었다. 변기에 앉아서 방광에 힘을 줬더니 고환과 항문 사이로 날카로운 통증이 방사선으로 퍼져나갔다. 성기 끝에서 오줌도 고드름 녹듯 겨우 몇 방울 떨어졌다. 붉은 오줌방울들이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줄 것이었다. 장사를 치르려면 우선 비뇨기과에 가서 오줌을 빼고 몸을 추슬러야 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엄마 돌아가셨다. 너도 회사에 알리고 준비해서 병원으로 와라. 파출부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집 잘 봐달라고 하고. 오기 전에 개밥 줘라. 예, 아빠. 고생하셨어요. 소변을 보셨어요? 그래, 조금. 올 때 영정에 쓸 사진하고 아빠 갈아입을 속옷도 챙겨와라. 영정 차려지려면은 빨라도 2-5시간 걸릴 테니까 난 저 사우나 갔다 비뇨기과 좀 둘렀다가 오마. 예, 아빠. 아내의 병은 뇌종양이었다. 발병 초기에는 편두통인 줄 알았다. 아내는 2년 동안 3번 수술을 받았다. 그때마다 증세는 더욱 악화됐다. 아내는 발작적인 두통을 호소하며 먹던 것을 뱉어냈고 시퍼런 위에까지 토해놓고 정신을 잃곤 했다. 나는 의사의 판정을 아내에게 전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여보. 저기 제가 전립선염인데 오줌을 좀... 네, 저기 누우세요. 예. 허리띠 푸시고요. 예. 아이고, 예. 어떻게 이렇게 고이도록.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서. 이게 신경 있으면 더 안 나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55이요. 전립선염은 나이 먹으면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병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화 현상이죠. 옛날에 늙으면 오줌줄기가 약해진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은 증세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만. 예. 이봐요, 최 간호사. 네, 원장님. 이분 배뇨해드려요.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오줌통 2개 준비하고. 네. 간호사가 다가왔다. 간호사가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끌어내렸다. 간호사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손을 움직여 내 성기를 키웠다. 간호사가 그 구멍 안으로 긴 도뇨관을 밀어넣었다. 요도가 쓰라렸고 방광 안에 갇혀있던 오줌이 아우성을 쳤다.
잠깐만 참으시고요. 환자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요도에 통증 심하시면 벨 누르세요. 간호사가 물러갔다. 도녀관을 따라서 오줌은 장난감 물총을 쏘듯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쪼르륵 쪼르륵. 병원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에 해가 비쳐 눈꺼풀 속으로 분홍의 바다가 펼쳐졌고 그 바다 위에 반점 몇 개가 떠다녔다. 눈꺼풀 밑의 바다는 내 생애로 건너갈 수 없는 낯선 바다처럼 보였다. 쪼르륵 쪼르륵. 오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멀고도 선명했다. 그 분홍의 바다 저쪽 끝으로 죽은 아내의 상여가 흘러가고 있었다. 방광의 통증이 수그러드는 어느 순간에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아침 10시가 좀 지나서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원무과에서 지정해준 영안실은 사무실이었다. 아내의 시체는 냉동실로 들어갔고 빈소에는 시체도 문산객도 아직은 없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딸이 엎드려 울었고 까만 양복을 차려입은 딸의 약혼자 김민수가 우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아버님. 그래. 자네 왔나? 아빠. 문상객들은 저녁 7시가 지나서야 하나둘씩 나타날 것이고 부산이나 광주에 사는 친척들은 다음 날에나 도착할 것이었다. 친척이라야 내 남동생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미혼으로 늙어가는 죽은 아내의 여동생이 전부였다. 친척들에게 초상을 알리는 일은 딸이 알아서 할 것이고 신문에 부음을 내거나 거래처에 알리는 일은 회사 비서실에서 오전 중에 처리할 것이었다. 아내의 죽음을 몸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은 나였지만 아내의 장례 일정 속에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다. 새벽에 엄마 많이 아파하셨어요? 아니, 아주 고요했어. 난 네 어머니 숨 넘어가는 것도 몰랐다. 자는 줄 알았어. 그동안 그렇게도 아파하시더니. 딸은 또 울먹였다. 아내는 두통 발작이 도지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시퍼런 위에까지 토해냈다. 건불처럼 늘어져 있던 아내는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있을까 싶게 뼈만 남은 육신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실신했다. 실신하면 바로 똥을 쌌다. 아내가 똥을 흘릴 때마다 나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엄마, 이제는 안 아프지? 응? 다 끝났지? 자, 그만 울어. 저희 아버님. 어젯밤에도 못 주무셨을 텐데 좀 쉬시지요. 빈소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가서. 그래, 알았다. 난 좀 쉴 테니까 너희는 집에 가서 엄마 물건 정리해놓고 7시쯤 오너라. 그전엔 할 일이 없을 거야. 예, 그렇게 할게요, 아버님. 그저 엄마 옷을 골라서 양로원으로 보내고. 예. 그 동사무소에 물어보면은 마땅한 양로원을 소개를 해줄 거야. 그 라면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 예, 아빠. 나는 그렇게 딸과 김민수를 빈소에서 내보냈다. 빈소의 한 구석에는 작은 부속실이 딸려 있었다.
문상객이 없는 시간에 상주들이 틈틈이 눈을 붙일 수 있는 방이었다. 아내의 영정 하나가 지키고 있는 빈소 옆 부속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렇게 잠들었다. 휴대폰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에 와서 누워있는지 알 수 없었다. 철진한 벌레가 울듯이 멀고 희미한 휴대폰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 희미한 소리가 아내의 죽음과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장례 일정과 내가 아내의 빈소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장이었다. 해소했던 노인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어상무, 소식 들었나? 지금 어딨어? 예, 병원 영안실에 있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이 박복한 사람아. 그 나이에 그 상처란 게 견디기 힘든 거야. 진작부터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동안 자네 정성이 유별나가지고 고인도 여한은 없을 걸세. 근데 자네가 걱정이야. 자네는 우리 회사 기둥 아인가? 저야 하던 일이 있으니 이럭저럭. 그래, 그 일 말인데 여름 광고 전략 자네가 끝까지 마무리해줄게. 상중이라고 밀어둘 수가 없는 일 아닌가? 자네한테 면목 없지만 어쩔 수가 없어.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겠지? 모레 중역회의에서 논의되겠죠. 그야 그렇지만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 대충 들어보고 자네가 판단해서 밀어붙여주게. 늘 그래 왔잖아. 컨셉이 어느 정도 좁혀졌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난 오늘 선약이 있고 내일 저녁 때 빈소에 들르도록 하겠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5년 전 신입사원 공채 때 인사과장이 가져온 최종 합격자 이력서에서 당신의 이름을 읽었을 때 이제는 지층 밑에 묻혀버린 먼 고대 국가의 이름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구석자리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결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당신의 둥근 어깨와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과 그 머리카락이 당신의 두 뺨에 들이운 그늘은 내 눈앞에서 의심할 수 없이 뚜렷했고 완연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저렇게 확실하고 가득 찬 것이로구나 싶어서 저의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회사가 신축 사옥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부서별로 방이 없이 칸막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내 자리 칸막이 너머로 바라보이는 당신의 둥근 어깨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장마비가 며칠째 쏟아지던 여름 분기말의 저녁이었죠. 당신은 목둘레가 둥글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당신의 목 아래로 당신의 빗장뼈 한 쌍이 드러났습니다. 내 자리 칸막이 너머로 당신의 빗장뼈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의 손으로 저의 빗장뼈를 더듬었죠. 그때 당신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입사한 지 6달 만에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을 했고 동료 직원들이 당신의 부푼 배를 위태로워할 때까지 만삭의 배를 어깨 끈달린 치마로 가리며 출근했고 당신을 꼭 닮았다는 딸을 낳았고 산후 휴가가 끝난 뒤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다가 회사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당신과 마주칠 때 당신의 몸에서는 어머니의 젖냄새가 풍겼습니다. 당신의 몸 냄새는 저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던 날 저는 전라북도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미리 예정되었던 출장이었죠. 상무인 제가 부하 직원의 결혼식에 가지 않아도 좋게 된 이 공식 일정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상무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저녁 7시가 지나자 문상객들이 몰려왔다. 사장이 어른 키만한 조화를 보내왔다. 회사 격리 직원이 나와서 부의금 접수 업무를 맡았다. 저녁 9시가 좀 지나서 추은주가 빈소에 나타났다. 추은주가 결혼하던 날 내가 지방 출장을 갔듯이 아내의 장례 기간 중에 추은주가 어디론가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가서 빈소에 나타나지 말기를 나는 바랐다. 추은주는 함께 온 여직원들과 나란히 서서 아내의 영정을 향해 2번 절했다. 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바닥에 엎드린 추은주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추은주는 불루진 바지에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추은주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 머리타래가 흘러내렸고 맨발에 뒤꿈치가 도드라졌다. 뒤꿈치의 각질과 엄지발가락 밑에 둥근 살도 보였다. 엎드린 추은주의 등과 엉덩이는 완연한 몸이었다. 세상 속으로 밀치고 나오는 듯한 몸이었다. 그리고 그 몸은 스스로 자족해 보였다. 추은주가 결혼하던 날 만경강 갯벌가의 여간방에서 보낸 밤이 생각났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서 생각을 떨쳐냈다. 생각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영정 속에서 아내는 10개 웃고 있었다. 미소 띤 사진은 영정으로 쓰지 말라고 미리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나는 추은주와 맞절했다. 절을 마친 추은주는 내 앞으로 다가왔다. 상무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너무 일찍 가시는군요.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신데. 병원에서 해볼 만큼 다 해봤으니까. 임상 마친 직원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추은주는 여직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물러갔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광고기획 1과장 박진수와 광고기획 2과장 정철수가 빈소에 나타났다. 그들은 화장품 광고업계의 신예들로 사장이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한 사람들이었다. 박진수는 기초 화장품 담당이었고 정철수는 색조 화장품 담당이었다. 절을 마친 과장들은 내 팔을 끌어서 빈소 옆 부속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저 상무님, 황망 중에 예의가 아닙니다만
여름 광고 이미지 문안을 시급히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쟁사들이 먼저 치고 나갈 기세예요. 예, 딴 중역들은 별 의견 없을 테고 이 상무님하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될 겁니다. 알고 있네. 아침에 사장께서도 전화로 지시를 하더군. 근데 상무님, 이 여자의 내면 여행은 너무 관념적이고 스모키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가을 시즌에 맞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내면 여행을 채택한다면 영상 제작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미지를 돌출시켜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영상 연출로 이 관념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전 도시로부터 이탈하려는 게 여자들의 여름 정서의 핵심이라고 봐요. 박 과장, 바로 그게 문제지.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해서 안달인 판에 내면이라니. 이거는 고루하고 폐쇄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화장품 사업은 내면 사업이 아니라 외면 사업이죠. 사부님, 저는요, 여름엔 여자는 가벼워진다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기상청 예보로 올여름은 유례 없이 질퍽거리고 끈끈할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어요. 이걸 거꾸로 타서 넘어가려면 역시 가벼움의 이미지를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무님? 아니죠. 여름엔 여성 존재의 전환감을 강조해야죠. 존재의 전환, 낯섦과 설레임, 이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내면 여행과 가벼움 사이에서 박진수와 정철수는 오랫동안 갈팡질팡했다. 박진수가 들고 온 가방 속에는 모델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천연색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었다. 정철수는 지난 1년 동안 TV 드라마, 영화, 가요, 패션, 무용에 나타난 여성성의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꺼내 보였다. 상무님, 모레까지는 결정을 봐야 됩니다. 이미지의 내용이 스모키하더라도 표현은 명료해야 하잖아요. 모레라면은 발인해서 화장하는 날이구만. 죄송합니다, 상무님. 이게 워낙 급해서요. 자네들의 판단을 믿고 있네. 그게 늘 워낙 아리송해서 말이야. 다른 임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아내의 빈소를 혼자서 지키던 새벽에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일은 참혹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2살인가 3살쯤 되던 여름에 직원 몇 명이 회사에 나와서 특근을 하던 어느 일요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당신은 당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출근했죠. 당신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아마도 소비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서 당신의 딸은 봉제곰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땅을 겨우 디디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아기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당신과 닮은 아기를 잉태하는 당신의 자궁과 그 아기를 세상으로 밀어내는 당신의 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때 저는 퇴근길에 바로 아내의 병실로 갔습니다. 간병인이 오지 않는 날이어서 저는 병실에서 딸과 교대를 했습니다. 아내는 2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 시각 중추까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딸린 욕실에서 아내를 목욕시켰습니다. 침대에 누인 채로 아내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저도 옷을 모두 벗었죠. 아내의 몸은 건불처럼 가벼웠고 마른 뼈 위로 가죽이 늘어져서 겉돌았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아내를 안고
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아용 아이보리 비누를 풀어서 아내의 늘어진 피부를 손빨래하듯 씻어냈습니다. 아내는 여보 미안해요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에 저는 다시 욕실에 들어가서 저의 손에 밴 악취를 비누로 닦아냈습니다. 악취는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서 담배를 피웠죠. 새벽 2시였습니다. 그 새벽 2시의 병원 복도에서 당신의 아기의 입속을 생각했습니다. 당신께 달려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시급히 자백하지 않으면 아내와 저와 그리고 이 병원과 화장품과 이미지들이 모두 일시에 증발해버리고 말 것 같은 조바심으로 저는 발을 구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의 조바심을 아신다면 여자인 당신의 가슴은 저를 안아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오후 2시에 아내의 소각은 완료됐다. 직원은 버튼을 눌러 소각로 입구를 열었다. 바람에 불려갔다가 멎은 듯한 뼈조각 몇 점과 재들이 소각로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아내의 뇌수 속에서 반짝이던 종양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직원은 가루부터 먼저 담고 큰 뼈조각들은 유골함의 위쪽에 담았다. 유리창 아래쪽 작은 구멍을 열고 직원은 유골함을 내밀었다. 나는 유골함을 받았다. 딸이 울었다. 그만, 응? 당신 힘들어, 응? 저기, 상무님. 그래. 김 이사도 오늘 고생 많았어. 납골당까지 따라오고 말이야. 저기, 상무님. 추은주 씨가 오늘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추은주 씨라면은 그 기획과의 여직원 말인가? 얼굴이 갸름한. 네. 남편이 외무 공무원인데 워싱턴으로 발령을 받아 간답니다. 그렇게 됐군. 상무님이 상중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 근데 그 친구 근무 평점은 어땠나? 중하쯤 됐을 겁니다. 담당 부장이 별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후임을 충원을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담당 부장이 충원 없이 일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군. 그럼 사표 처리합시다. 네, 상무님. 인사 담당 이사는 추은주의 사퇴를 내심 반기는 기색이었다. 금년 연말쯤에 감원을 시행하라고 사장은 은밀히 지시를 해놓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나는 내면 여행과 가벼워진다 사이에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있었다. 초상을 치른 다음 날 나는 출근했다. 여름 광고 이미지 결정을 위한 마지막 중역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그날 중역회의에서도 여름 광고 이미지는 확정되지 못했고 사장은 나의 판단과 집행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에는 일찍 퇴근을 했다. 퇴근길에 비뇨기과에 둘러서 방광 속에 오줌을 뺐다. 성기에 도뇨관을 꽂고 2시간 동안 누워서 오줌이 흘러나가기를 기다렸다. 오줌이 빠져나간 방광은 들판처럼 허허로웠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이구, 보리야. 그래. 어쩌냐. 네 주일이 먼저 갔단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개를 기를 수는 없을 것이었다. 나는 개를 끌고 동물병원으로 갔다. 난 수의사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 좋은 종자인데 길러보지 그러세요. 그러게요. 개를 기를 형편이 못 돼서요. 밥 줄 사람도 없고. 네. 개 이름이 뭐예요? 보리입니다. 보리라면...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뜻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 네. 의사는 개 목덜미살을 움켜잡고 주사를 찔렀다. 의사가 피스톤을 밀자 개는 천천히 아래로 늘어지더니 굳은 살 박인 발바닥을 내밀며 앞발을 쭉 뻗었다. 개의 사체는 수의사가 처리해줬다. 집에 돌아와서 난 광고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상무님. 안 그래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지고 볶을 시간이 없잖아. 가벼워진다로 갑시다. 내면 여행은 아무래도 너무 관념적이야. 그냥 그렇게 정하고 내일부터 예산 풀어서 집행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모델과 카메라 모두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로케이션 섭외도 끝났으니까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래. 그날 밤 나는 모처럼 깊이 잠들었다. 내 모든 의식이 허물어져 내리고 증발해버리는 깊고 깊은 잠이었다. 화장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기분은 어떠십니까? 전 중년 남자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화장의 김훈 작가 전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화장이라는 작품 라디오 독서실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심리 묘사가 어쩌면 그렇게 그 실핏줄까지 들여다보는 그처럼 섬세할 수가 있어요. 작가님 성격 원래 이렇게 좀 섬세하신 편인가요? 저는 아마 그렇게 섬세한 편은 아닐 거예요. 화장이라는 그 작품을 쓰면서 세부를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 인체 해부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해부학 책과 의과대학에서 쓰는 촬영 슬라이드. 네. 그런 걸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느낌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글을 쓴 것입니다. 아, 정말 어쩌면 그렇게 섬세한 묘사가 가능할까? 오상무가 화장품 회사에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중년 남성이 겪을 수 있는 심리를 사실적으로 그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장을 쓰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저는 화장을 쓰면서 삶과 죽음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엉켜있는 삶의 무늬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우리들의 삶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생로병사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순간에 삶과 죽음이 같이 포개져서 같이 시간 속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의 무늬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작품 화장을 쓰게 된 저의 동기입니다. 아, 삶의 무늬를 그려야겠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 작품에서 오상무는 이제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좀 당황스럽게도 젊은 여직원 추은주를 떠올립니다. 근데 처음 작품 읽는 분들은 그리고 추은주가 처음 등장하는 그 부분은요. 이거 오상무와 추은주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좀 당황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접하다 보면 전혀 또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상무는 그냥 바라만 보다가 끝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오상무에게 추은주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요? 추은주는 말하자면 타인인 것이죠. 타인. 절대적으로 근접할 수가 없는 타인. 절대적인 타자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저는 그것이 말하자면 지정이나 불륜으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추은주를 아주 멀리 밀쳐버렸어요. 추은주는 작품의 전면에 드러나질 않고 멀리서 실루엣처럼 이제 어른거리기만 하는데 그 실루엣은 매우 강렬한 실루엣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추은주가 나중에 그래서 그런가요?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관두잖아요. 관두고 또 이렇게 근무평점 보면 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그렇게 또 그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오상무의 일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오상무가 추은주라는 환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추은주의 근무 평점은 별로 높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추은주가 결혼한다 그럴 때 축의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한 일상이 또 오상무에겐 있는 것이죠. 그 일상의 그 슬픔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상무 입장에서는 그냥 추은주를 향한 마음이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나니까 그렇게 그려진 모습을 보면 더욱더 그 중년 남성의 쓸쓸함, 공허함 같은 게 왠지 느껴졌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독서실 프로그램에서 12월에는 작품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좀 이런 질문 작가님께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요. 김훈 작가께 있어서 삶과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포개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말과 죽어간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저는 죽음이라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근데 또 냉엄하게 생각해보면 죽음은 자연현상과 같은 것이어서 구름이 많이 몰려온 비가 오고 저녁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는 거, 비가 불고 아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슬퍼할 일이나 애도할 일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당면한 죽음은 매우 무서운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마치 이 작품 안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뇌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연현상의 하나고 이제 생명이 있는 것에만 종양이 생기며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그래요. 작가님 말씀처럼 포개어져 있는 것이지만 개개인에게 다가갔을 때 그 죽음은 참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앞에서 독자분들이 질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질문인데 현재 구상 중인 작품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답니다. 글쎄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무슨 앞으로 써야 할 작품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뿌연 안개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종잡을 수 없는 안개가 어른거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속에서 안개 속에서 어떤 좀 더 확실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글을 쓸 수가
있지요. 지금은 안개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시군요. 네, 2009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네,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10년에도 김훈 작가의 작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의 김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김훈 작가가 했던 말 중에 삶과 죽음은 같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삶과 죽음이 하나이듯 시작과 끝도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2009년의 끝은 곧 2010년의 시작이잖아요. 2009년 한 해 동안 KBS 라디오 독서실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10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훈 작가의 화장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